AI가 세상을 바꿀 거라는 건 다 동의하고 저도 잘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돈이 되냐라는 건 좀 다른 문제거든요. AI 때문에 그렇게 생산성이 향상됐다 그러지만 주식담보대출이 최근에 역사상 최고치로 치솟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지 투자자나 가치 투자자를 넘어서 빨리 부자 될 거야 라는 그런 모멘텀 투자자들에 의해서 시장이 좌우되는 상당히 위태한 구간인 거죠. 또 IPO 신규 상장 공모가 본물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어마어마한 공급 물량이 터진다는 뜻인데 전형적인 버블이 벌어질 때의 사고방식이죠. 32년 차 경제분석가고요. 그전에는 증권사랑 금융기관에 오랫동안 다니다가 한 3년 됐네요. 한 3년째 프리즘 투자자문이라는 자문사 차려서 국민연금 따라 투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산 배분 형태의 자문 솔루션 이런 것들을 운영하면서 요즘은 운용자산 잔고 2,400억 정도까지 올라오는 이제 좀 작지만 견실한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걱정스러운. 그러니까 전 처음에는 국책연구소에서 하다가 96년부터 증권사 생활을 했는데 그때 IT 버블을 봤거든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밸류에이션에 도달을 하는데 그걸 자기들끼리는 뭐라고 하냐면 새로운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방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엄청 많이 봤고 그게 또 맞는 것처럼 보이는, 왜냐면 너무 잘 가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경험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AI가 세상을 바꿀 거라는 건 다 동의하고 저도 잘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돈이 되냐라는 건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AI가 세상을 바꿀 수 있으니까 AI 관련 투자를 해야 돼 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금광기업이 아니라 청바지로 하는 기업들이 되는 건 아는데 그게 너무 격렬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돈이 되겠냐라는 질문을 아직 답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AI 때문에 그렇게 생산성이 향상됐다 그러지만 실제로 인플레가 나잖아요. 결국 최근에 미국 장 오르는 건 그 레버리지 투자, 그러니까 마진 뎁이라고 부르는데요. 주식담보대출이죠. 주식담보대출이 최근에 역사상 최고치로 치솟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지금 전형적으로 일종의 이제 레버리지 투자자들에 의한, 그러니까 해지 투자자나 가치 투자자를 넘어서 이제는 모멘텀이 왔고 너 빨리 부자 될 거야 라는 그런 모멘텀 투자자들에 의해서 시장이 좌우되는 상당히 좀 이제 위태한 구간인 거죠. 또 IPO, 그러니까 신규 상장 공모 주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마켓워치 자료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은데요. 신규 상장 공모가 본물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때는 IPO가 잘 안 되거든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까다롭잖아요. 이게 되겠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시장이 너그러워지고 투자자들이 야, 살 거 없냐? 한 번만 땡겨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시기에 굉장히 IPO가 증가하고, 그래서 2021년이 역사상 최대 규모 IPO가 있었는데 지금 이대로 가면 그보다 더 많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무섭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어마어마한 공급 물량이 터진다는 뜻인데 그걸 좋아하잖아요. 되게 악재인데, 아니 그렇습니까? 주식이라는 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좌우되는 건데 주식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데 왜 좋아하냐 이거죠. 그런 공급을 가져오는 기업들을 왜 좋아하냐. 전형적인 버블이 벌어질 때의 사고방식이죠. 우리 상장 공모할 때 따상이었더니 따따상이었더니 그랬잖아요. 미국도 똑같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안에 그리고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세상을 바꿀 거라는 건 맞았고 그대로 됐어요. 그러나 그걸 내년 이익이나 내후년 이익의 성장을 보고 투자를 한다라면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이게 되냐 안 되냐를 볼 수 있는데, 인터넷 버블 때 보면 한 100년, 50년 미래를 땡겨 쓴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AI도 세상을 바꿀 기술이라는 건 저도 알지만 근데 이게 몇 년치를 땡겨 쓰냐 하면 올해 내년 이익을 땡겨 쓰는 것 같진 않아요. 5년, 10년 정도는 땡겨 쓰는 것 같은데 엄청나게 끝없는 미래의 성장을 지금 다 프라이싱 하는 거죠. 그러니까 PER이 23배까지 가고 PBR이 5.3배까지 온 거죠. 미국 금리가 이제 인하될 테니까 더 간다라는 그 주장에 대해서 제가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불안하다. 좋았던 시기가 PER 18배, 16배가 얼마 전이었는데 꼭 23배에 이렇게 불을 태워서 사야 되는가, 레버리지를 이렇게 해서 사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인 거죠. 저는 정상적인 밸류에서도 얼마든지 살 기회가 많았는데 그때는 아무도 안 사다가 그때랑 지금이랑 솔직히 상호관세에 관련돼서 더 엉망이라는 게 더 확인됐는데 4월 말보다 지금 미국 경제 상황이 제가 봤을 때 더 나빠졌는데 왜 주가는 그때보다 더 비싸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니까 버블인 거죠. 우리가 지금 당한 것처럼 근로자들 추방되는 것처럼 보면 미국 정책이라는 게 감정적이지 저게 경제적인 배경, 백그라운드를 찾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우리 한국 기업들이 왜 한국 사람들을 갖다 쓰겠어요. 미국에서 사람 찾기 힘들고 더군다나 열정이랄까
근태 이런 걸 잘 갖춘 근로자 찾기 힘드니까 할 수 없이 한국 사람들 다 쓴 건데 그거 다 추방하면 미국 근로자를 쓸 것 같나요? 좀 로봇 쓸 것 같은데 근무에 열정과 그리고 근태가 갖춰져 있지 않은 사람들은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미국의 노동시장의 여건이 보면 불황인데도 실업률은 안 올라간다. 노동 공급이 없어서 지금 저게 버티는 거잖아요. 그럼 노동 공급이 왜 없냐? 외국인 100만 명씩 추방하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지금 비용이 올라가는 구조로 경제를 짜놨고 영광을 이야기하고 고용을 이야기하니까 저거는 스스로 자기를 해치는 자해적인 정책을 쓰는데 주가는 역사상 최고치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미 연준도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주가가 사상 최고치인데 여기서 금리를 인하한다?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원래 이제 금리라는 게 양면적인 특성이 있는데 이제 불황이 와서 금리를 내리는 건 악재고 인플레가 둔화돼서 금리를 내리는 건 호재인데 지금 인플레가 올라가는데 금리를 내리는 거니까 불황에 금리 내리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악재거든요. 근데 시장은 지금 이전에 이미 막 올라가는 거 보면 금리 인하를 하면 아마 좋아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그게 걱정인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더 오르면 정말 밸류에이션 매력이 없거든요. 1999년보다 PER이 더 높아지는 건데 그때 이제 장중 기준 25배도 가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23배 정도 와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 이익으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높은 PER을 받고 있는 중인데 여기서 이제 PER이 더 올라간다라는 거니까 이제 점점 더 위험해지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달리는 중이고 좀 호랑이 등을 탔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저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끌어오를 때는 일단 조심해야 되는 건 맞지만 시장에서 내리는 건 저도 무서운 거거든요. 물론 케인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버블은 내가 죽고 난 다음 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팔아라 이런 이야기 하기보다는 전체 중립 포지션이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올해 사이에 제가 늘 하던 이야기가 작년보다는 올해 한국장이 더 좋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 사람이지만 한국장도 싸지 않은데 그럼 미국장이냐 하고 봤더니 미국도 불안한. 그래서 요새는 이제 중국이나 일본 같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된 그런 시장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화폐가 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되죠. 화폐는 세 가지 기능을 가지는데 네트워크, 중개 기능, 그리고 두 번째가 자산을 이제 증식시켜 나가는 축적의 기능, 마지막은 이제 가격 표시, 회계의 기능인데 그 세 번째 회계의 기능을 담당할 수 없죠. 왜냐하면 아침 가격이 100원인데 저녁 가격이 200원이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폐로서 의미가 없는 거죠. 물건값이 바뀌어서 움직인 게 아니라 지폐의 값이 또는 화폐의 값이 움직여서 표시를 바꿔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지폐, 화폐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 미래에 정말 기축통화가 되고 미래의 화폐가 되고 싶다면 변동성을 줄여야 되죠. 그럼 변동성을 줄이면 매력이 없잖아요. 지금 왜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코인을 좋아하냐 하면 높은 변동성 때문에 잘만 한번 긁으면 확률 높은 복권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매력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매력이 사라지면 오히려 유력한 대안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격 상승의 기대는 사라지겠죠. 그런 게 운명입니다.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미국의 3배 레버리지 상품이 아주 우리 한국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하는 거의 한 20%가 한국 사람이 갖고 있죠. TQQQ라는 상품이 있는데 그거의 한 3배 레버리지가 비트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의 3배를 레버리지를 땡기는 게 TQQQ라면 거기에 한 3배 내서 전에는 10배였는데 요새 한 3배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격렬한 변동성을 보이는 게 비트코인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자산은 자산 배분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자산이에요. 왜냐하면 추세가 오르건 빠지건 그런 건 우리는 모르겠고 미국 장이 오른다 싶으면 그냥 비트코인 사면 되거든요. TQQQ의 3배니까. 그러면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해야 되는 비중은 미국 주식 비중의 거의 10분의 1만 있으면 그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거의 상장되어 있는 외가격 옵션처럼 움직이는 상품이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성공한 사람도 많이 나오고 패배자도 많이 나오는 게 변동성이 일반적인 자산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게다가 또 좋은 점이 금이랑 반대로 가잖아요. 디지털 금 그런 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주식이랑 같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주식시장이 오른다 싶을 때 뭐 주식 사는 거 종목 고르는 고생할 필요 없이 그냥 비트코인 사면 되는 거고 미국은 더군다나 비트코인 ETF가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수수료도 저렴하고 믿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상한 데 해놨다가 해킹당할 염려도 없고 또 거래소가 이상한 프리미엄 줄 가능성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ETF 투자하는 게 제일 좋은데 안타깝게도 저희는 지금 규제 때문에 막혀 있는 거지 금융기관으로서 투자하기가 어려운 자산이에요. 다만 이제 규정이 풀리고 하면 저희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투자할 생각은 갖고 있는데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의 계획은 레버리지 자산으로서 투자를 하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관치. 왜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게 고금리를 물리는가 이런 발언을 하시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발언도 기억나고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도 발언하셨는데 그 말이 뭐냐면 신용대출금리 인하해라 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왜 금융기관한테 대통령이 이야기하냐고요. 영역의 침범이라는 게 벌써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상장기업들 입장에서 금융기관들 입장에서 위에서 한마디 하면 벌벌 떨게 돼 있거든요. 이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 상장돼 있는 기업들의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는 주주인데 이 나라는 이제 주주보다 딴 데가 훨씬 힘이 센 그런 나라다. 가장 대표적인 게 얼마 전에 DL그룹에 여천 NCC 자금 지원하는데 역시 책임 경영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거든요. 책임 경영이라는 거가 문제가 돼서 만든 게 주식회사거든요. 주식회사가 왜 만들어졌냐 하면 대항해 시대가 열려서 배를 타고 한번 갔다가 돌아오는데 1년씩 2년씩 걸리니까 옛날처럼 혼자 개인의 힘만으로 그걸 사업을 하거나 또는 매년 정산하는 형태로는 도저히 사업을 꾸려나갈 수가 없게 되면서 만들어진 게 주식회사고 그 주식회사의 원칙은 유한 책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만 책임지고 회사 잘못되면 그 지분 포기하면 땡이에요. 이게 주식회사의 성공을 가져온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 윤석열 정부 때는 태형그룹 기억나세요? 윤 회장 일가한테 사채 출연하라고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또 똑같이 책임 경영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한번만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여건에 처하거나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대주주가 소환돼가지고 갑자기 사채 출연을 하거나 아니면 내놓기 싫은 알짜 프로젝트에 배정돼야 될 돈들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립니다. 그러다가 잘 되면 소액주주 너네가 한 일이 뭐가 있는데 숟가락을 얹지? 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배당이 낮아요. 세계 최악의 쥐꼬리 배당을 주는 나라가 한국인 거고 금리가 높아서 타인 자본을 갖다 쓰는 데 따르는 비용이 크면 배당을 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동의하는데 배당 수익률은 금리가 높을 때나 낮을 때나 상관없이 그냥 1.5에서 2% 사이예요. 지난 25년간 내내 외환위기 이후에 내내 그렇거든요. 이건 뭘 의미하냐? 그냥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소액주주들한테 배당 안 줘도 된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왜? 책임 경영은 나만 하니까. 게다가 배당 분리 과세 잘 안 되잖아요. 금융종합 과세 이런 거 두들겨 맞고 잘 안 되니까 기껏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가 책임 경영해서 왜 주주들한테 나눠줘야 되냐라는 생각을 하니까 배당을 안 주고 배당을 안 주니까 주주들 입장에선 이 회사가 잘 되든 안 되든 나한테 떨어지는 건 없잖아요. 주가가 오르고 그 회사가 수주를 한들 주주한테 떨어지는 게 없으면 왜 주가가 올라야 되냐고요. 그냥 기분만 좋은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 주주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주식과 함께 간다. 워렌 버핏처럼 평생을 같이 갈 주식이 아니면 쳐다도 보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납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워렌 버핏 스타일의 가치 투자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힘든 이유가 투자자들 입장에서 펀더멘털 좋아지는 거랑 주가 오르는 거랑 연관이 없는 나라 테마주만 득식을 그리고 그래서 단타를 치게 되고 그러면 단타를 치니까 대주주 입장에서는 줘봐 하루짜리 주주한테 내가 왜 신경을 쓰냐 그렇잖아요. 그러니 점점 악순환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정부가 코스피 5천 그리고 밸류업 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노력한다 그러니까 잘 될 거라고 기대는 하지만 시련에 버티는 힘이 있는지는 다음 시련을 봐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주가는 5천을 가든 만을 가든 갈 수 있는데 가서 그 레벨을 버티느냐는 다른 문제 아니냐 그런 의견을 갖고 있죠. 근데 이 시스템이 재밌는 게 기업도 경영을 잘 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AI 그러면 당연히 한국하고 중국이죠. 근데 3등은 그러면 잘 안 떠오르죠. 그래서 찾아보면 뭐 논문의 개수라든가 가지고 있는 GPU, AI용 이제 반도체 이런 걸 찾아보면 한국 대만이에요. 더 나가서 또 세계에서 가장 과학기술력이 뛰어난 나라 그러면 한국이 세계 한 6등, 7등 하거든요. 뭘 의미하냐면 우리나라가 되게 잘하는 나라예요. 그렇게 기업 이익도 엄청나게 내면서 수익성도 잘 내고 하는데 왜 주주한테는 그렇게 하냐라고 물으면 결국은 이제 두 가지겠죠. 첫 번째는 나는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 자산을 내가 잘 지켜야 된다라는 아까 이야기했던 책임 경영의 측면에서 뭔가 장기적으로 하는 게 첫 번째일 거고 두 번째가 우리나라 내에서도 재벌들이 얼마나 망했어요. 외환위기 때 30대 재벌 중에 13개인가 망했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뭐 실시간으로도 지금 재벌 기업들 계열사 순위가 얼마나 바뀝니까?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어디 잘 된다 그러면 죽자고 투자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잘 되게 됐던 재원이 어디서 나왔냐면 주주의 희생이라는 거죠. 배당 안 주고 상장 공모 이런 거 할 때마다 주식을 어마어마하게 발행했는데 그거 다 받아줘서 그 돈으로 사실 사업했는데 공은 전부 오너가 가져가고 주주한테 대해서는 너무나 심하게 보상을 안 해주는 나라인 거죠. 그래서 외형은 보면 되게 멋있는데
내실을 살펴보고 시장의 어떤 내부 구조를 살펴보면 엉망이고 썩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재벌 개혁한다는 정부도 있었고요. 경제를 민주화한다는 정부도 있었고 밸류업 한다는 정부가 계속 나왔는데 왜 안 됐냐 하면 이 순기능이 있는데 이걸 구조조정했다가 5년 임기 사이에 탈이 생기면 큰일 나니까 건드리는 거죠. 조선이랑 전력 캐대언 덕분에 K컬처가 주목받은 이 세 가지 정도가 한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보여지고요. 조선 좋아하는 이유는 일단 30년 사이클이 왔고요. 조선의 배가 아무리 도료를 열심히 칠해도 한 30년 지나면 폐선해야 되거든요. 새로 배를 지어야 되는데 2008년 그때가 절정이었잖아요. 배를 제일 많이 만들었다. 그리고 15년, 20년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면서 서서히 배들이 낡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환경 규제가 되게 강화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원자력 추진선, LNG 추진선 등등등등 해서 다양한 형태의 이제 고부가 가치 선박들이 앞으로 부각을 받게 되는 거에서 우리나라 말고는 사실 이쪽 진영에서 적어도 자유진영이라는 표현이 이제 안 맞는 것 같긴 합니다만, 아무튼 시장 경제 진영에서는 우리나라 말고는 이걸 만들 데가 없는, 나머지는 다 중국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유일하게 엣지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전력은 얼마 전 있었던 스페인 대정전 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태양광의 경쟁력이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동일한 발전량 대비 태양광 패널의 가격이 8분의 1 토막 났거든요. 그리고 ESS 에너지 저장 장치의 가격은 역시 5분의 1 토막 났습니다. 이제 가격 경쟁력이 태양광을 이길 어떤 에너지원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부하가 막 걸리죠. 낮 시간에만 집중적으로 발전이 이루어지고 여름철에만 발전이 이루어지고 구름 끼면 발전이 안 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ESS가 필요하고, 그걸 넘어서는 다양한 종류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전력화 투자가 필요하죠. 우리말에도 초고압선 마을 위에 지나간다 그러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반대합니다. 쉽지 않죠. 용인에서 대규모 우리 반도체 산업단지 한다는데 전기가 부족할 거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국토가 손바닥만한 한국도 이만한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에서는 훨씬 더 심하겠죠. 거기에 부응할 만한 전력회사들, 전기회사들, 전선회사들, 역시 중국 빼고 한국만한 대체제가 없죠. 마지막 K-팝은 말할 필요도 없고. 전 잘 모르겠다. 왜 모르냐 하면 데이터로 아직 안 나와서 잘 모르겠다. 저는 전광리, 전기차, 태양광, 2차 전지로 이어지는 중국의 3대 공급과잉 산업 있잖아요. 그런 산업들하고 싸워서 우리가 이기기를 응원하지만 정말 피가 많이 흐를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BBIG 테마가 나왔을 때 하나도 저는 근거가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왜 그랬냐 하면 그때 몇몇 테마가 됐던 기업들 보면 바이러스 관련돼서 코로나 관련 치료제라고 떴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5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뭔가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백신이든 코로나 치료제든 단 하나도 긍정적 결과나 미국 FDA 승인을 받은 본 적이 없잖아요. 배터리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삼원계 배터리가 세계 짱이다 그랬는데 그때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전기차들 보니까 특히 테슬라조차도 전부 다 LFP로 다 가고 있는 걸 보면서 야, 이거 경쟁력이 있나 모르겠다. 거기다 화재 사건 이런 걸 겪으면서 LFP가 상대적으로 불이 덜 난다던데 이건 어떻게 보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답을 제가 제대로 들은 적이 없어요. 거기다가 토요타는 전고체 뭐 내년에 양산 그러고 있는데 적어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아무튼 불확실성이 너무나 큰 그런 산업들이 좀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한 3년에 한 번씩 시장이 박살나거든요. PBR 0.8배, 0.7배를 간단 말입니다. 평균이 1배인데. 그러니 우리나라 주식 투자가 되게 쉬워요. 갑자기 계엄이 터진다거나 코로나가 터지거나 무역 전쟁이 터지거나 일본과의 무역 마찰, 아니면 뭐 글로벌 금융위기 또는 중국의 그림자 금융 규제 등등 수많은 외부 사건들이 벌어질 때마다 주주에 대해서 일절 보상이 없는 나라니까 주가 폭락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안 받아줘요. 국민연금 말고는 안 사요. 그때가 되면 PBR 0.8배, 0.7배, 외환위기 때가 0.67배인데 사실 나라 망할 때 0.67배 정도 밸류에이션을 받는데, 나라도 안 망하고 이렇게 엣지 있는 산업들이 늠름하게 잘 버티고 있는데도 외부 충격에 나라 망한다 그러면서 다 도망가서 0.7배, 0.8배가 되거든요. 보시면 너무나 자주 오잖아요. 그때 사면 된다. 그러다가 시장이 뭐 역사상 최고가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마웠고 다시 또 뵙겠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팔면 되죠. 한국 주식은 그렇게 사랑에 빠진 사람들한테 되게 매정한 시장이었고 그렇게 잘 바뀔 것 같지 않다고 보는 쪽에 서 있습니다. 정부와 오너들의 이 네트워크, 책임 경영 네트워크. 그러니까 정부는 돈을 안 쓰고 돈을 쓰게 된 오너들은 그 대가를 누군가에게서 받아내려고 하는 이런 관계가 한국 경제에는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사랑에 빠지지 않고 글로벌 분산 투자, 특히 주식만 사랑하지 말고 골드라든가 채권 이런 것들도 좀 투자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 코멘트하기 시작한 게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22년에 집 팔라 그러고 23년에 집 사라 그러는 사람 저밖에 없을걸요. 그때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걸로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21년부터 팔라 그랬으니까요, 저는. 왜냐하면 금리 올라가면 답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부자들만 집을 살 수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주택은행에 2천만 원 대출 말고는, 주택기금 대출 말고는 대출을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옛날 서울에 집을 가지고 계신 분은 다 부자예요. 현금 부자예요. 그러다가 2000년대부터 DJ 정부 때부터 은행들이 기업 대출했다 망한 다음에 살려주려고 가계대출로 다 돌아서서 처음엔 카드가 다 터지고 제일 안전한 부동산으로 와서 이렇게 25년, 26년 가까이 부동산 담보대출이 은행의 주된 수익원이 된 나라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담보대출로 은행이 움직이고 있고 세상이 돌아가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지표는 금리죠. 금리가 내려간다. 일단 이건 부동산 시장에 무조건 호재인 거죠. 대출 규제가 있네 없네 그러는데 이금융권 가거나 사업자 대출을 받으면 되잖아요. 집안 사본분들이 그렇게 규제들을 만들더라고요. 부동산 시장의 흥망성쇠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 그래서 저금리 국면이 이어지고 물가가 안 오를 때, 이번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 1.7, 사실 디플레 걱정이 날 정도. 이번에 그 농산물 물가가 그렇게 불안했는데도 1.7%밖에 안 올랐다. 그런 거는 우리가 굉장히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걸 시사하고, 현재 2.5%인 정책금리가 계속 저는 내려가리라고 보는 거죠. 금리가 내려가면 두 가지 면에서 주택시장이 좋은 게, 첫 번째는 집을 보유한 데 따르는 기회비용이 줄어요. 내가 10억짜리 집을 들고 있으면 금리 3%면 3천만 원의 이자를 포기하고 사는 거라면 금리가 2% 되면 2천만 원, 1% 되면 1천만 원밖에 안 되니까 주택을 보유한 데 따르는 기회비용이 줄어들고, 두 번째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매년 내야 되는 이자 부담이 줄어드니까 더 나은 집에 대한 선호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이 내려가기 시작하고 내려가는 추세가 형성되기 시작하면 주택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게 필요한데, 2021년 이창용 총재가 금리 막 인상할 때 그래도 간다라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금리가 앞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올리실 것 같은 분위기인데 이게 될까? 거기다 그때 전세자금 대출, 특히 서울보증보험에 의해서 뭐 9억 이상 전세대출 이런 거 금지, 그때 뒤늦게 막 그런 정책들이 쏟아질 때를 생각해 보시면 유동성을 줄이고 그리고 금리를 인상해버리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들이 왜 효과가 없냐 하면, 금리는 내리는 중인데 자꾸 유동성을 조이니까 이게 엇박자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택시장에 대해서 적어도 내년까지는 좋아 보인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 효과는 한 1년 정도 지속되니까. 그 다음이 공급인데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정부의 매년 뭐 몇십만 호 짓겠다 그러시는데 옛날에 다 나왔던 데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돼서 옛날에는 택촉법 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쫓아내면 끝이야. 아무도 말 못하죠. 근데 지금은 제가 교산 신도시를 되게 자주 갔었는데 거기 가면 그 되게 유명한 한식집이 있습니다. 근데 한식집을 갈 때마다 붙어 있어요. 그동안 여기서 오랫동안 장사를 했고 저희들 곧 뭐 교산 신도시가 되기 때문에 이사를 가야 됩니다라는 그 팻말을 붙여 놓으셨어요. 그래서 와, 이사 가나 보다. 그게 2018년에 9.13 때 만들어진 거니까. 근데 갈 때마다 그 팻말은 낡아가는데 그 집은 계속 장사를 하다가 불과 얼마 전에 이사 갔어요. 왜 그렇게 옛날같이 안 되냐? 옛날에는 시범 아파트 뭐 이런 거 1년 만에 지었거든요. 진짜입니다. 1년 만에 지었어요. 와우 아파트는 막 6개월 만에 짓고 그랬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사람 죽든 말든 중대재해법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막 지었거든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못합니다. 택지개발 촉진법 시절이랑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교산 신도시의 식당 이야기처럼 결국 택지 조성해서 이제 막 시범단지들 분양하고 하는 게 결국 7년 걸렸어요. 그 과정에서 벌레가 발생해서 평당 500에 공급하겠다, 400에 공급하겠다던 공약은 다 물 건너가고 1,000만 원대로 올라왔죠. 그래도 물론 쌉니다만 그 공급의 속도들을 보고 있으면 세상이 달라지는 속도에 비해서 공급의 속도는 너무 느리니까. 그리고 태릉 골프장이라든가 옛날 정부 종사했던 과천 땅이라든가 이런 데들 다 잘 안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서울 시내에 있는 노후화된 주택들의 재건축, 재개발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하면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게 싫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이런 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고 있는 거고, 이 모든 일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서울의 주택 공급을 0을 향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가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명목 임금이 한 20% 올랐거든요. 인플레가 중간에 한 10% 차지하고 경제 성장이 누적해서 한 10% 정도를 기록해서
코로나 이후 한 20% 정도 임금은 올랐는데 집값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못 오른 집들이 보이거나 하면 사러 가겠죠. 그 고소득자들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2023년 국세 통계 기준으로 해서 연봉 1억 넘는 사람이 6.7%, 전체 근로자의 6.7%, 140만인가 그렇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부유한데 맞벌이까지 한다 그러면 진짜 부자들, 현금 흐름 부자들이 집을 사고 싶은데 집을 못 사게 하니까 금리만 낮아지는 순간 순식간에 이 사람들은 또 신용도가 좋으니까 바로 반응해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오르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는데 그 바꿀 필요를 결정하는 것은 정치가 결정을 하는데 정치 쪽에서는 저희 같은 사람들의 말이 안 먹히잖아요. 제가 봐서 그냥 서울시한테든 나라에서 용적률 조금만 풀어주면 금방 집값 떨어질 텐데 정책 의사결정권자들이 또 그걸 싫어하잖아요. 그게 이제 님비죠. 주택 공급은 내가 사는 데가 아닌 다른 데서 해. 그리고 거기는 다 임대주택으로.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분들이 악의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의 자연스러운 사고의 흐름이 그래요. 실제로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뉴욕 이런 데도 개발 진짜 안 되잖아요. 그렇게 비싸고 사람들이 몇 시간 걸려서 출근하는데도 절대 재건축, 재개발 안 되잖아요. 공급은 안 되잖아요. 그래야 유리하다라는 걸 알고 또 정치인들이 그걸 따라합니다. 이게 너무 지극히 정상적인 세상이라는 걸 알고 있고, 이런 관점에서 이런 세상이 지속된다라면 저금리 환경일 땐 상급지를 좀 찾아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울산 정도는 좋게 봅니다. 울산에 일단 입주 물량이 많이 줄은 데다가 울산을 비롯한 제조업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게 확연히 보이고 있어서 저는 남쪽, 남동 해안벨트 쪽은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격차가 좁혀질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따라가는 정도는 되겠지만 격차를 확 좁힐 정도로 이렇게 거기가 오를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을 제외하고는 다 시외곽으로 나가서 집을 짓거든요. 광주의 상무지구 한번 가보시거나 아니면 대구의 수성구 지나서 경산으로 이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주택 공급들을 보고 있으면 느껴지시잖아요. 지방은 땅이 많고 서울은 땅이 없고, 그리고 규제가 심하고, 특히 혁신도시들 보면 도시와 도시 사이에 가장 어중간한 데다가 혁신도시들을 다 집어넣고 공급도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염두에 두신다라면 공급이 적으면서 사람들의 소득이 올라오는 것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또는 소득이 오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는 주택들의 공급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는 곳, 그러면 희소성이 생기잖아요. 그런 지역을 중심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꼭 부동산을 사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이제 진짜 진지하게 고민하실 때가 아닌가. 왜냐하면 뭐 내 평생에 집 한 채는 있어야 된다. 그건 농경 문화의 흔적에 불과하고, 한국은 세계에서도 가장 임대료가 싼 편에 속한 나라거든요. OECD 국가들 중에 한국만큼 임대료가 싼 나라가 잘 드뭅니다. 그거는 전세랑 월세로 살면 굉장한 이익을 누린다는 뜻이죠. 딴 나라보다. 그러면 그 돈은, 목돈은 어떻게 하냐? 국민연금처럼 재산배분 투자를 하면 서울 아파트 수익 정도는 따라가지 않겠나. 물론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를 사는 게 최고인데 서울 아파트도 안 오르는 지역들 천지잖아요. 서울에도 미분양 아파트가 많거든요. 마이너스 P가 많아요. 그 말은 무턱대고 그냥 집 한 채는 있어야 된다는 식으로 집을 사는 게 굉장한 리스크라는 걸 뜻하잖아요. 공급이 희소하고 저금리 환경이 됐을 때 고소득자들이 좋아하는 일부만 오르는 세상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집을 고를 능력이 없거나 또는 돈이 없을 때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차라리 글로벌 분산 투자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